삶은 고통스럽고 인생은 불공평하며 노력보다 타락이 쉽고 즐거워 보이는 순간이 많습니다. 이 책은 왜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하며 고통으로 가득한 현실 속에서 삶을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있는가에 대한 깊은 해답을 제시합니다. 조던 피터스는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행복은 예측할 수 없고 쉽게 사라지며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불행한 순간 인생은 곧 실패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는 인생의 절대적인 진리인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언젠가 병들고 죽으며 소중한 사람들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행복 대신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삶의 의미는 혼돈과 질서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질서는 이미 알려진 영역, 안정성, 전통을 의미하며 혼돈은 미지의 영역, 파괴,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너무 많은 질서는 경직성을 낳고 너무 많은 혼돈은 파멸을 낳습니다. 이 두 극단 사이에 조화로운 경계를 찾고 그 속에서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인생의 비극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책이 제시하는 12가지 법칙은 그 경계를 걸어가는 실질적인 지침입니다. 법칙 1.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바닷가재의 신경구조를 연구하면 수억 년 전부터 생명체가 자신의 서열적 지위를 추적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조절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닷가재의 승패가 세로토닌과 옥토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비율로 결정되듯 인간의 뇌 속에는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즉 서열이 어느 정도인지 끊임없이 관찰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원시적인 계산기가 존재합니다. 이 계산기는 우리가 패배자의 자세 어깨가 처지고 고개를 숙인 자세를 취할 때 이 사람은 지위가 낮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세로토닌 분비를 줄입니다. 세로토닌 수치가 낮아지면 인간은 행복감을 덜 느끼고 고통과 불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스트레스에 취약해집니다. 낮은 지위는 끊임없는 뜻밖의 사건과 비상사태를 초래하고 이는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결과적으로 낮은 지위는 질병 위험을 높이고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자세를 바꾸는 것은 단순한 외형적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부의 원시적 계산기에 직접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허리를 펴고 당당한 자세를 취하면 뇌는 당신이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안전한 위치에 있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세로토닌이 충분히 흐르면서 불안과 두려움이 줄어들고 당신은 도전을 위협이 아닌 기회로 여기게 됩니다. 이러한 자세의 변화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태도와 자세를 통해 당신의 지위와 잠재적인 위험을 순식간에 평가합니다. 패배자의 자세는 타인에게 당신을 공격하거나 무시해도 된다는 무의식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반면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자세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다르게 보고 그에 맞게 대우하도록 만듭니다. 따라서 당신은 싸움에서 진 바닷가재처럼 축 늘어져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자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존재로 설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세를 바로잡는 것은 당신이 외부 세계와 내부의 원시적 시스템에 보내는 나는 이 세상의 고통과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더 나은 지위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바로 허리를 펴고 정면을 응시하며 당신이 그럴 권리를 가진 사람처럼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어깨를 펴는 것은 내부의 불안, 자기 회의,
그리고 외부의 위협이라는 혼돈의 용앞에서 스스로를 헌신하여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 혼돈에 맞서 정보를 추출하고 변환하는 주체가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용기는 비극적 현실을 인정하지만 그 현실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겠다는 의식의 승리를 나타냅니다. 자세를 통해 당신이 내리는 결정은 단지 개인적인 태도, 문제를 넘어 당신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된 사회적 정보 처리입니다. 낮은 자세는 주변 환경이 당신을 착취하거나 무시해도 괜찮다는 무의식적 신호를 전달하여 당신의 사회적 자원을 감소시킵니다. 똑바로 선 자세는 당신이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며 타인의 부당한 요구에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합니다.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협상에서 당신의 우위를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깨를 펴고 숨을 깊게 쉴 때 신체는 전투 태세, 즉 능력 발휘에 필요한 최적의 생리적 상태를 준비합니다. 이는 불안과 마비 상태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활성화시킵니다. 법칙 2.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인간은 자신이 나약하고 한심하다는 내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에 종종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고 방치하는 자기 혐오에 빠집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나 심지어 반려동물을 돌보는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이는 스스로가 불완전하고 가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는 고통과 부족함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무의식적인 자기 처벌 행위입니다. 이러한 자기 방치는 각자가 빠지기 쉬운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타락은 당신의 은밀하고 개인적인 지옥입니다. 이는 알코올 중독, 무절제한 식습관, 만성적인 게으름, 혹은 지속적인 자기 비난일 수 있습니다. 이 타락의 길을 피하려면 먼저 당신의 지옥이 무엇인지, 당신을 나락으로 이끄는 유혹이 무엇인지를 냉철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 법칙의 핵심은 당신을 마치 당신이 진심으로 아끼고 도와주고 싶은 타인처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소중한 친구나 가족에게 해줄 조언과 보살핌, 그리고 엄격한 기준을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당신은 현재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자신을 도와줄 사람처럼 대한다는 것은 미래의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는 행위입니다. 미래의 자신에게 가난, 질병, 후회, 그리고 만성적인 불안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지금 당장 희생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현재 위치 정확히 파악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목표 방향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삶을 바칠 수 있는 길, 즉 과감하게 도전하고 책임지며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은 강해져야 합니다. 이는 삶의 비극적 고통에 맞서기 위해 그리고 세상의 혼돈을 감소시키는 질서의 힘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을 보살피고 정확히 알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목표를 정하십시오.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할 때 당신의 존재 이유와 가치가 확립되고 당신은 당신이 겪는 어려움에 맞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돕는 행위는 단순히 개인적인 행복 추구가 아니라 세상의 고통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도덕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너져 스스로를 돌보지 못한다면 당신은 필연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그들의 삶을 혼돈스럽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강해지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당신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인간의 내면에 깊이 박혀 있는 원죄와 유사한 내재된 결함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불완전하고 비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스스로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스스로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때 비로소 자기 비난의 순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성공적으로 돕고 당신의 삶의 질서를 확립할 때 당신의 존재 자체가 타인에게 희망의 모범이 됩니다. 당신의 질서는 당신의 주변으로 퍼져나가며 당신이 도움을 주지 않아도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세상의 혼돈을 줄이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미래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잠재력을 실현하여 세상의 고통을 줄일 의무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희생입니다. 법칙 3.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이 법칙은 당신의 환경, 즉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자존감과 행동을 결정하는 서열, 추적 시스템에 끊임없이 정보를 제공합니다. 당신이 목표 없이 방황하고 있을 때 낮은 서열이나 실패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나쁜 습관과 타락을 무의식적으로 합리화하거나 심지어 부추길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반복한다면 당신 주변에는 그 행동을 용인하거나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쉽습니다. 당신의 실패와 나약함은 그들의 실패를 덜 비참하게 느끼게 만드는 안전지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자아 파괴의 공모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잠재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당신이 똑바로 서서 책임을 지려는 노력을 시작할 때 당신을 질투하거나 방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이들은 당신이 허리를 펴고 진실을 말하며 삶의 고통과 책임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당신의 잠재력을 믿으며 당신의 나쁜 습관을 너그럽게 봐주지 않고 당신에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성장을 위한 요구는 항상 불편함과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질서와 의미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당신의 잠재력을 파괴하려는 관계의 혼돈에서 벗어나 당신의 성장을 촉진하는 관계의 질서를 찾아야 합니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정신적 자원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당신이 넘어졌을 때 당신을 일으켜 세우고 당신의 노력을 칭찬할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결정하는 것은 곧 당신이 어떤 존재가 될지를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현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미래, 즉 이상주의적 비전을 공유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가장 높은 목표를 믿어주며 당신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강력한 사회적 지지 체계를 형성합니다. 당신이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가치 시스템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를 투자하여 당신의 영혼을 키우고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돕는 관계를 선택하십시오. 냉소주의와 타락의 늪에서 벗어나 당신의 성장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법칙 4.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라. 인간의 뇌는 사회적 서열을 끊임없이 추적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의 비교는 곧바로 좌절로 이어지는 함정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당신은 필연적으로 마태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상위 소수가
대부분의 성공을 독식하는 현실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수많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당신은 재능, 환경, 운 등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에서 이미 뒤처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비교는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자기 혐오를 증폭시키며 결국 법칙 1에서 언급된 낮은 서열의 생리적 불안 상태로 당신을 몰아넣습니다. 이 법칙은 다른 사람들과의 거대한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 즉 어제의 당신과 비교하는 개인화된 성장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당신이 가진 특정한 강점과 약점, 그리고 당신이 처한 특수한 상황과 고통을 고려하지 않은 채 타인의 성공을 흉내내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어제의 당신과 비교한다는 것은 다음 세 가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나아졌습니까? 어제는 읽지 않았던 책 한 페이지를 읽었거나 미뤄뒀던 방 한 구석을 정리했거나 아니면 진실에 가까운 한마디를 말했습니까? 이러한 작은 개선의 가치를 부여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삶의 의미는 거대한 성공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으며 실패는 불가피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웠고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불완전함을 타인의 완벽한 모습과 비교하여 채찍질하지 말고 어제의 불완전했던 당신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의 당신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고통의 깊이를 알지 못하며 당신의 발전을 위해 그 고통을 기꺼이 짊어지는 것은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발전을 위한 유일한 경쟁 상대는 당신의 과거와 나약함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그 누구와도 다른 고유한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당신의 성공은 다른 사람이 걸었던 길이 아닌 당신의 심장이 원하는 방향, 즉 당신의 고통과 희생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비전을 따를 때 찾아옵니다. 매일의 성장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승리에 집중함으로써 달성됩니다. 예를 들어 어제 10분 동안 집중했다면 오늘은 11분 동안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세한 개선은 눈에 띄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를 발생시켜 당신을 압도적인 성취로 이끌어갑니다. 당신이 어제의 당신과만 경쟁할 때 당신은 내면의 비판적인 목소리, 즉 내부적 심판관의 기준을 재정립하게 됩니다. 이 심판관은 더 이상 외부의 성공 지표에 의해 휘둘리지 않고 당신의 정직한 노력과 당신이 정한 목표 달성 여부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법칙 5I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 이 법칙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처벌의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다룹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가정이라는 질서 속에서 보호받지만 결국 외부의 사회적 혼돈 속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혼돈은 무자비하며 아이가 사회적 규칙과 경계에 적응하지 못하면 심각한 고통과 소외를 겪게 됩니다.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는 부모는 아이에게 단기적인 위안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이를 사회적 무능력 상태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가정의 질서 속에서 사회의 규칙을 배우고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이에게 규칙은 곧 질서를 의미합니다. 아이는 자신이 어디까지 행동할 수 있고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를 알아야 예측 가능한 세상에서 안전함을 느낍니다. 부모가 적절하고 예측 가능한 처벌을 통해 행동의 경계를 분명히 설정해주면 아이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세상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배우고 타인의 자유와 영역을 존중하는 법을 익힙니다.
외부의 처벌을 통해 배운 규칙을 내면화하여 스스로를 통제하는 능력, 즉 자기 조절 능력을 발달시킵니다. 이는 성인이 되어 충동적으로 행동하거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기초가 됩니다. 부모의 적절한 훈육은 아이가 세상의 무자비한 심판 괴롭힘, 소외, 법적 제재 등에 노출되기 전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처벌은 미움이나 복수가 아닌 사랑과 책임감에서 나와야 합니다. 처벌의 목적은 아이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기능하고 고통 없이 살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훈육받지 않은 아이는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만 인식하는 미성숙한 폭군이 됩니다. 부모가 아이의 이기적인 충동에 무조건적으로 굴복할 때 아이는 자신의 의지가 곧 세상의 규칙이라고 착각하게 되어 사회에 나갔을 때 훨씬 더 큰 좌절과 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법칙은 부모에게 용기 있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아이를 훈육하는 것은 부모에게도 고통스럽습니다. 아이의 눈물을 보고 그 고통을 유발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역할은 단기적인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장기적인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일관되고 작은 처벌은 아이가 무서운 외부 세계의 최대 처벌례의 법적 제재, 사회적 배제를 피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예방 조치입니다. 부모의 질서가 견고해야 아이는 그 질서를 안전하게 실험하고 내면화할 수 있습니다. 훈육은 사랑의 가장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인 표현입니다. 아이가 세상의 무자비한 심판에 의해 부서지지 않도록 부모는 아이의 삶에 질서와 규칙이라는 견고한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법칙 6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우리는 세상의 부조리와 불공평함을 끊임없이 목격합니다. 전염병, 전쟁, 부패, 불평등 등 악은 도처에 존재하며 이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비극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종종 세상을 향해 분노와 비판의 칼을 겨누는 유혹에 빠집니다. 세상을 탓하는 것은 자신의 무력감과 고통에 대한 책임 회피의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 법칙은 이러한 유혹에 단호히 맞서 개인의 책임을 최우선으로 둘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세상을 비판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나설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당신이 세상을 비난할 만큼 당신의 삶은 완벽한 질서 속에 놓여 있습니까? 당신의 방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작고 핵심적인 영역을 상징합니다. 방을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가지런히 놓는 물리적 행위를 넘어 당신의 정신적 공간에 질서를 부여하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만약 당신의 방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럽다면 당신은 당신의 가장 작은 영역조차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지각과 사고는 환경에 의해 끊임없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외부의 무질서는 내부의 혼돈을 가속화합니다. 세상을 탓하는 것은 전지전능한 신을 비판하는 것만큼이나 거대하고 무의미한 행위입니다. 그 대신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악, 즉 당신 방의 무질서에 집중하여 질서를 확립하십시오. 당신의 방을 정리하고 통제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삶에 대한 개인적 권위를 확립합니다. 이는 당신이 고통과 혼돈을 감당하고 질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방을 정리하는 작은 성공은 긍정적인 순환 고리를 형성하여 당신의 습관, 인간관계, 직업적 책임 등 다른 영역으로 질서를 확장해 나갈 기반이 됩니다. 세상을 향한 거대한 비판을 멈추고 당신의 삶에 질서의 빛을 가져오는 작은 행위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방이 깨끗해졌을 때 당신은 비로소 세상의 혼돈에 맞설 준비가 된 것입니다. 방을 정리하는 것은 당신의 도덕적 시야를 맑게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주변 환경이 어수선할 때 당신의 사고 또한 산만해지고 당신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하기 어렵게 됩니다. 방을 정리할 때 당신은 당신의 세계를 인식하는데 방해가 되는 노이즈를 제거하고 더 명확하게 삶의 문제를 직시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합니다. 당신이 세상을 비판하고자 한다면 먼저 당신의 비판이 도덕적인 힘을 가지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 당신의 외부 세계에 대한 비판은 단지 자기 합리화이거나 좌절의 투사일 뿐입니다. 방을 정리하는 것은 당신이 더 큰 목표 세상에 기여하는 것을 수행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당신 자신을 준비시키는 행위입니다. 부엌칼이 날카롭게 갈려야 그 기능을 수행하듯 당신의 삶의 영역이 질서정연해야 당신은 세상을 향한 당신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방을 정리하는 작은 행동은 당신이 혼돈 앞에서 굴복하는 대신 스스로 질서를 창조하는 존재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증명이 바로 당신이 세상을 향한 모든 도덕적 비판의 출발점입니다. 법칙 7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쉬운 길, 즉 편의주의는 즉각적인 만족과 고통 회피를 추구하는 길입니다. 이는 당장의 충동에 복종하고 장기적인 책임이나 희생을 회피하는 태도입니다. 이 길은 단기적으로는 즐거움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삶을 허무주의와 자기 파괴로 이끌어갑니다. 당신의 삶이 고통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무시하고 쾌락만을 좇는 쉬운 길의 유혹은 매우 강력합니다. 의미 있는 길은 고통과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당신의 삶의 비극적 본질을 인정하고 그 고통에 맞서 더 큰 선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길입니다. 의미는 다음과 같은 희생을 통해 발견됩니다. 의미 있는 길은 지금 당장의 쾌락을 포기하고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칙 2와 연결되어 더 나은 미래의 당신을 위해 현재의 당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의미 있는 길은 당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세상의 혼돈에 맞서 질서를 창조하는 책임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세상에 기여함으로써 당신의 고통은 더 이상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희생이 됩니다. 당신은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높은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 목표는 개인적인 욕심을 넘어 당신의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올려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상이어야 합니다. 매일 그 목표를 향해 아주 조금이라도 나아가는 삶에 집중할 때 당신은 고통을 극복할 동력을 얻게 됩니다. 삶의 비극적인 불합리성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에 대항하는 똑같은 정도의 불합리적인 선에 대한 헌신입니다. 쉬운 길이 아닌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할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의 삶이 당신에게 부여한 고통과 책임을 감당할 힘을 갖게 되며 인생은 당신의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쉬운 길은 고통을 회피함으로써 당신의 존엄성을 훼손합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고통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곧 삶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 의미 있는 길은 고통을 자발적으로 수용하고 그 고통을 더 큰 목표를 위한 제물로 바침으로써 고통을 구원합니다. 이 법칙은 궁극적으로 나는 이 세상의 고통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당신이 의미를 추구할 때 당신은 고통을 감당할 이유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다는 정신적인 무기를 얻게 됩니다. 당신이 의미 있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당신은 일시적인 쾌락을 넘어서는 숭고함의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숭고함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느끼는 경외감이며 당신의 삶이 고통에도 불구하고 가치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의미 있는 길은 당신이 세상에 대해 져야 할 의무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고유한 능력과 처한 환경은 당신에게 특정한 책임을 부여합니다. 그 책임을 기꺼이 짊어질 때 당신은 당신의 삶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추구하는 의미는 당신의 삶을 구조화하고 당신의 내면의 질서를 확립하며 외부의 혼돈을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쉬운 길은 당신을 파멸로 이끌지만 의미 있는 길은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고 당신의 존재에 깊은 존엄성을 부여합니다. 법칙 8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라.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라. 이 법칙은 단순한 도덕적 지침을 넘어 실존적 문제입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거짓말을 반복할수록 당신의 세계관은 현실과 괴리되고 당신은 당신이 만들어낸 허구의 질서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 허구의 질서는 오래가지 못하며 결국은 더 크고 파괴적인 혼돈으로 붕괴됩니다. 거짓말은 필연적으로 더 많은 거짓말을 낳는 파괴적인 순환 고리를 형성합니다. 당신은 거짓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하며 현실을 직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당신의 뇌 속 원시적 계산기를 혼란에 빠뜨려 불안과 우울을 증폭시키고 당신의 삶을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당신의 의식적인 말뿐만 아니라 당신의 행동, 심지어 당신의 존재 전체가 당신이 믿는 바와 일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 당신의 감정, 당신의 희망과 두려움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표현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바를 솔직하게 요구하고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인정하며 당신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일시적인 갈등과 고통을 유발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신의 삶에 견고한 질서를 세우는 기반이 됩니다.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삶이 거짓에 기반하고 있었다면 무너지고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 재구성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당신을 더 단단하고 현실에 뿌리내린 존재로 만듭니다. 거짓말은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지침은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를 때 적어도 당신이 진실이 아니라고 아는 것은 말하지 말라는 안전장치입니다. 정직한 삶만이 당신이 세상의 비극에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며 의미 있는 삶을 향한 길을 열어줍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당신의 정신적 현실, 지도 세계관을 세상의 실제 구조에 맞춰 정교하게 조정하는 행위입니다. 거짓말은 이 지도를 왜곡하여 당신이 실제 세상의 장애물을 피하고 목표를 찾아가는 능력을 파괴합니다. 당신이 진실을 말하지 않을 때 세상은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당신은 왜 세상이 당신을 향해 무너지는지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진실은 당신의 잠재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장 높은 목표 법칙 7을 향해 나아가는 진실을 말할 때 당신은 당신의 행동과 환경을 그 목표에 맞게 정렬시킵니다. 진실은 혼돈을 정복하고 질서를 창조하는 로고스의 힘을 당신에게 부여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당신의 고통이나 당신의 악의적인 충동에 대해 스스로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 해결책을 찾을 능력을 잃습니다. 진실은 당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그 결함을 극복할 첫 단계를 밟도록 만듭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때로는 관계가 깨지거나 직장에서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가는 거짓된 삶이 장기적으로 초래하는 파멸적 결과보다 훨씬 작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면 거짓에 기반한 모든 것 나쁜 친구, 비열한 직업, 자기 파괴적인 습관이 당신의 삶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당신의 영혼을 방어하고 당신이 진정한 의미의 삶을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이 진실에 기반할 때 당신은 비로소 세상의 비극적 구조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당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강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법칙 구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을 들려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화할 때 진정으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다음 말, 자신의 반론 또는 자신의 경험을 말할 차례를 기다릴 뿐입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대화는 진정한 지식의 교환이나 성장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이 법칙은 상대를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통찰을 들려줄 수 있는 존재로 간주하고 경청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의견이 당신의 기존 세계관에 도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진정한 경청은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이 미처 정리하지 못한 생각이나 무의식적인 통찰을 대화 과정을 통해 추출해내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공감하며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방어심을 낮추고 진정한 속마음을 드러내도록 돕습니다. 당신은 질문과 요약을 통해 상대방의 생각을 더 명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소리내어 말하고 당신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스스로 몰랐던 새로운 통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당신은 당신의 좁은 개인적 경험을 넘어선 새로운 정보와 지식 구조를 얻게 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는 당신의 세계관을 확장시키고 당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삶의 혼돈과 질서의 측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당신의 지적 성장을 돕는 스승이자 치료자로 대하십시오. 당신이 진심으로 경청할 때 사람들은 당신에게 진실을 말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당신은 그들의 경험 속에서 당신의 삶에 필요한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법칙은 당신이 스스로의 지식에 대한 겸손을 가져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당신이 세상에 대해 아는 바가 극히 적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타인의 말에서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독단과 오만은 경청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무의식의 광산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말하는 내용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당신의 역할은 마치 심리치료사가 하듯이 상대방의 말 속에 숨겨진 무의식의 광산을 캐내어 그들의 지혜와 통찰을 빛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스스로의 혼돈을 명료화하고 질서를 확립하도록 돕는 이타적인 행위입니다. 진정한 경청은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상대방에게 깊은 심리적 치료 효과를 제공합니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들어주는 존재 앞에서 자신의 고통과 문제를 말할 때 그들은 자신의 혼돈을 언어라는 질서의 형태로 정리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말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부담을 덜고 객관적인 관점을 얻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혼돈을 흡수하고 처리하여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크기의 질서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신이 경청을 통해 상대방의 가장 깊은 진실을 이해할 때 그 관계는 단순한 표면적 상호작용을 넘어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견고한 질서로 발전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입니다. 법칙 10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라. 이 법칙은 언어의 힘, 즉 말이 세상을 인식하고 재구성하는 능력을 다룹니다. 모호함은 혼돈의 영역에 속합니다. 당신이 상황이나 문제를 모호하게 표현할 때 당신은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해결책을 찾을 능력을 마비시킵니다. 인간의 뇌는 명확한 대상을 파악하고 분류할 때만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두려움, 문제 또는 원하는 목표를 모호하게 방치하면 뇌는 그것을 무한한 크기의 위협이나 불가능한 목표로 인식하게 되어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한다는 것은 당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세상의 현실을 명확한 언어 구조 안에 가두어 질서를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든 것이 엉망이야라고 모호하게 말하는 대신 어라는 상황 때문에 B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으며 나는 C라는 해결책을 시도해야 해라고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문제를 정확히 정의할 때 비로소 그 문제를 해결할 작은 단계들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파트너나 동료에게 기대하는 바 또는 당신이 겪는 불만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모호한 소통은 오해를 낳고 관계를 혼돈으로 이끌어갑니다. 진실을 분명하게 말할 때 상대방은 비로소 당신의 요구에 응하거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칙 8과 9에 이어지는 실천적 단계입니다. 목표의 구체화 당신의 목표를 추상적인 희망에 행복해지고 싶어이 아닌 구체적인 계획의 3개월 안에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30분간 글쓰기를 시작할 거야로 표현해야 합니다. 언어는 당신의 의식이 혼돈의 바다를 항해하는 데 사용하는 지도이자 나침반입니다. 분명하고 정확한 언어를 사용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삶을 통제하고 두려움을 구체적인 도전으로 변환하며 의미 있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 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창조하는 로고스의 도구입니다. 창세기에서 말씀 로고스로 세상이 창조되었듯이 당신이 정확한 언어를 사용할 때 당신의 개인적 세계가 창조되고 재창조됩니다. 반대로 모호하고 부정확한 언어는 당신의 세계를 해체하고 파괴합니다. 두려움의 구체화 인간은 미지의 것, 즉 모호함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당신의 두려움을 정확한 언어로 정의할 때 당신은 그 두려움을 무한한 혼돈에서 벗어나 유한하고 다룰 수 있는 문제로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살을 뺄 수 없을 것 같아라는 모호한 두려움 대신 나는 매일 저녁 케이크를 먹고 싶은 충동을 통제하는 것이 어려워라고 정확히 말하면 당신은 비로소 그 충동을 다룰 전략 케이크를 사지 않거나 저녁 식사 후 바로 양치질하기를 세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종종 의도적인 악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상대를 해치기 위해 혹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모호하고 교묘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지옥의 언어입니다. 모호하게 말하는 사람은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라고 발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둡니다. 이는 책임법칙 6, 7을 지지 않으려는 비열한 시도입니다. 구원의 길, 즉 의미 있는 길은 명료하고 정직한 언어를 통해서만 걸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장 높은 선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법칙 7,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진실을 정확하게 말할 때 법칙 8, 당신은 당신의 삶을 혼돈으로부터 구원합니다. 정확한 언어는 당신의 정신적 건강, 관계의 질서, 그리고 세상에 대한 당신의 도덕적 권위를 확립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당신의 의식의 빛을 정확한 언어에 담아 당신의 삶에 드리운 그림자를 명확하게 비추어야 합니다. 법칙 11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이 법칙은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의 가치를 옹호합니다. 현대 사회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며 아이들이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이는 아이들을 취약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거나 위험을 감수하는 놀이를 통해 넘어지고 부딪히는 과정은 단순한 여가가 아닙니다. 이는 아이들이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시험하고 실패로부터 배우며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익히는 과정입니다. 인간의 잠재력은 안전하고 통제된 환경이 아닌 위험과 도전이 있는 혼돈과의 경계에서 발현됩니다. 아이가 스스로 위험에 직면하고 이를 극복할 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성격적 자질이 강화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감각, 즉 유능감 능력 있는 느낌이 증진됩니다. 이는 법칙 일의 당당한 자세와 연결되는 내부적인 자신감의 원천입니다. 두려움을 피하는 대신 두려움을 직시하고 행동하는 용기를 배웁니다. 이 용기는 성인이 되어 삶의 비극적 고통과 사회적 도전에 맞설 수 있는 핵심 동력이 됩니다. 스스로 감수한 위험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책임감을 배웁니다. 아이들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과잉 보호는 결국 아이들을 심리적으로 약하고 사회적으로 무능한 상태로 만듭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위험을 감수하고 이를 극복함으로써 세상의 질서를 만들 수 있는 강한 존재가 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아이를 유약한 존재로 만들지 말고 그들이 스스로의 한계를 시험하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신뢰하고 내버려 두십시오. 이 법칙은 특히 남성적 원리 능력, 도전, 공격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원리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 존재하며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을 정복하며 무질서한 환경에 질서를 부과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회가 이러한 본능적인 능력 발휘의 기회를 박탈할 때 그 사회는 무력해지고 유약해지며 내부의 혼돈에 취약해집니다.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시도는 아이들이 본질적으로 순수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고귀한 야만인의 오류에 기반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유능해지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위험을 감수하고 스스로의 한계를 시험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습니다.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아이들은 넘어질 위험을 자발적으로 감수합니다. 이 자발성은 법칙 7의 의미 있는 길을 걷는 것과 연결됩니다. 위험을 자발적으로 수용할 때 그들은 고통을 통제하고 그로부터 배우는 능력을 획득합니다. 아이가 기술을 익히고 성공적으로 위험을 통과할 때 그들은 자기 효능감 스스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키웁니다. 이 믿음은 나중에 학업이나 직업적 도전과 같은 더 큰 삶의 난제에 직면했을 때 좌절하지 않고 끈기 있게 노력할 수 있는 심리적 방패가 됩니다. 아이들의 유능함을 믿고 그들에게 적절한 위험을 감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이는 아이들을 약하게 만들려는 사회적 압력에 저항하고 그들이 강하고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용기 있는 행위입니다. 법칙 12길에서 고양이와 마주치면 쓰다듬어 주어라. 삶은 피할 수 없는 고통과 비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법칙 7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의 모든 순간이 고통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법칙은 삶의 비극 속에서도 존재의 아름다움과 선함을 인식하는 능력을 잃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길에서 고양이를 마주치고 쓰다듬는 행위는 사소하고 일시적이며 어쩌면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은
당신이 무거운 책임과 고통을 잠시 내려놓고 순수한 현재에 집중하며 작은 축복을 인식하는 행위입니다. 고양이를 쓰다듬는 짧은 순간은 당신의 의식이 외부의 혼돈과 내면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아름다움과 평화라는 일시적인 질서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 짧은 휴식은 당신이 다시 삶의 고통과 책임을 감당할 힘을 재충전하게 합니다. 고양이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며 당신의 지위나 능력에 관계없이 순수한 교감을 제공합니다. 이 무조건적인 순간의 선함은 당신의 삶 전체가 파괴와 고통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법칙은 또한 겸손과 감사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당신의 삶이 얼마나 어렵든 당신 주변에는 여전히 인식하고 감사할 만한 작은 선함과 아름다움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이러한 작은 순간들에 의식적으로 집중할 때 당신은 거대한 비극에 짓눌리지 않고 삶을 긍정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고양이를 쓰다듬는 행위는 당신이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삶의 의미를 찾고 선함을 인식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입니다. 고양이와 같은 존재들은 본질적으로 취약합니다. 그들의 아름다움과 연약함은 삶의 잔혹한 무상함과 대비되어 더욱 빛납니다. 이 법칙은 당신이 삶의 취약성을 인정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일시적이며 고통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당신은 현재 순간의 아름다움에 대해 더 깊은 경외감과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고양이를 쓰다듬는 행위는 당신을 현존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의식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따뜻함, 부드러움, 그리고 교감이라는 즉각적이고 물리적인 현실에 정박하게 됩니다. 이 존재의 시선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모든 고통과 문제를 잠시 잊고 세상이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음을 목격합니다. 인간의 삶의 배경은 언제나 고통과 무의미의 위협으로 이루어진 혼돈의 바다입니다. 고양이를 쓰다듬는 행위는 그 거대한 어둠의 배경 위에서 빛나는 아주 작은 희망의 점을 의식적으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 작은 점은 당신의 삶이 여전히 의미 있는 투쟁을 할 가치가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 법칙은 비극적 긍정주의를 주장합니다. 삶의 비극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예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양이를 쓰다듬는 것은 삶의 잔혹함에 대한 당신의 긍정적인 반박이며 당신의 의식이 궁극적으로는 선함과 아름다움을 선택한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의 주변에 존재하는 작은 아름다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순간의 축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작은 감사의 행위들이 모여 당신이 삶의 가장 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영혼의 불씨를 유지시켜 줄 것입니다.